플러그를 꽂는 곳 그 어디라도 유전이 되게 하자고. 생각이 에너지다. SK에너지. 약 100만 년 동안 쇼트페이스드 안경곰 아크투두스는 북아메리카를 누볐었다. 네 발로서도 키가 1.8m나 되는데 발까지 빠른 녀석이었다. 회색곰의 2배나 되는 덩치에 힘도 훨씬 셌다. 녀석의 주먹은 치명적이었다. 많은 학자들이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이 뭘 먹었고 어떻게 살았었는지 연구해왔다.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의 멸종 역시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이들을 멸종시킨 건 기후변화였을까 인간이었을까? 첨단 장비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을 되살려보자. 지구상에서 멸종된 지 10,000년 만에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의 실체가 다시 드러난다. 만 4,000년 전의 북아메리카 대륙. 빙하기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얼음이 녹은 대지에는 풍성한 생태계가 형성됐으며 맹수들의 사냥감도 많아졌다. 북아메리카에선 지금의 세렝게티 평원처럼 온갖 포유류가 번성하고 있었다. 들소와 말, 낙타, 매머드떼가 들판을 뛰어다녔다. 대자연의 법칙은 단순하다.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것. 14,000년 전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강한 동물은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이었다. 공룡이 멸종한 후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은 지구상에서 가장 몸집이 큰 맹수였다. 녀석은 어떤 맹수라도 죽일 수 있었다. 불독곰이란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은 턱 힘도 세서 뼈까지 씹을 수 있었다. 날카로운 발톱과 강인한 턱을 가진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들도 이곳에선 아무 소용없는 것이었다. 캘리포니아의 타르 웅덩이다. 타르 웅덩이는 자연이 만든 완벽한 덫이다. 수백 미터 아래에서부터 스며나온 액체 아스팔트는 호수와 연못을 만들었고 떨어진 나뭇잎과 풀이 웅덩이 표면을 덮은 채 동물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타르가 5cm만 고여 있어도 동물들은 벗어날 수 없었다. 나가려고 발버둥 칠수록 몸은 점점 더 깊이 가라앉는다. 이 덫에 갇히면 며칠 만에 탈수와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는다. 운이 나쁘면 다이어늑대 캐니스나 스밀로돈, 아메리카 사자의 먹이가 될 수도 있다.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을 것이다. 타르 웅덩이는 14,000년 전 북아메리카의 생태계를 보여주는 기록 영화와 같다. 멸종한 빙하기 동물들의 공동묘지인 이 타르 웅덩이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석산지 중 하나다. 라브레아 타르 피치란 이름의 이 화석산지는 로스앤젤레스 중심부에 있다. (1913년부터) 고생물학자들은 이곳에서 수천 마리의 동물뼈를 발굴해냈다. 페이지 박물관은 이곳에서 발견된 350만여 점의 화석을 보관하고 있다. 이곳은 세계 최대의 화석 박물관 중 하나다. 이것이 페이지 박물관의 제1수장고입니다. 이 수장고에는 스밀로돈, 다이어늑대의 뼈가 수천 개나 있죠. 하지만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의 뼈는 이 정도가 전부예요. 이곳에서 발견된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은 30마리뿐이다. 반면
스밀로돈은 2천여 마리, 다이어늑대는 3,500여 마리나 발굴됐다고 한다. 유적에서 발굴된 뼈의 숫자만으로도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의 특징 하나를 추측할 수 있다. 개체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른 맹수들과 달리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은 흔한 동물이 아니었다. 녀석들은 혼자서 사냥을 하고 넓고 탁 트인 영역을 차지하며 살았다. 발굴된 뼈의 수가 적은 만큼 그 의미는 매우 크다. 이 뼈들을 이용해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의 생태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브레아에서 발굴된 뼈들은 선사시대의 생태계를 생생히 담고 있다. 그곳에선 다양한 포식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스밀로돈, 다이어늑대, 아메리카 사자, 쇼트페이스드 안경곰 등이 이곳의 최상위 포식자였다. 그리고 숲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냥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14,000년 전 러시아와 알래스카를 거쳐 이주해온 인간도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였다. 인간은 쇼트페이스드 안경곰과도 접촉했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과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이 사냥감을 두고 싸움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이제 타로 웅덩이가 만든 공동묘지를 떠나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의 세부적인 특징을 알아보자. 알래스카 대학의 폴 매튜스 박사는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그는 그동안 쇼트페이스드 안경곰과 현지 살고 있는 다른 곰들의 뼈를 3,000점 이상 수집했다.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은 북아메리카 전역에서 살았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멕시코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서식지를 어느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매튜스를 비롯한 많은 고생물학자들이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은 한 곳에서 살지 않고 북아메리카 전역이 서식지였다고 말한다. 발굴된 빙하기 동물들의 뼈만 봐도 신생대 제4기 홍적세는 분명 위험한 시기였다. 맹수들에게도 생존은 쉽지 않았다. 사냥감들은 죽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맹수들의 사냥도 어려워졌다. 초식 동물들도 잡아먹히기만 기다리진 않았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면서 달아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맹수들도 분명 부상을 입었을 테고요. 홍적세 맹수들의 화석 중엔 부러진 뼈가 상당히 자주 발견됩니다. 상처가 감염된 흔적도 있고요. 맹수들은 다치고 낫길 반복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쇼트페이스드 안경곰과 가장 비슷한 동물은 아마 회색곰일 것이다. 회색곰도 사납긴 마찬가지였지만 둘 사이엔 차이점이 많다. 14,000년 전 회색곰은 쇼트페이스드 안경곰과 같은 지역에 살았지만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었다. 몸집부터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두개골을 비교해보면 몸집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이게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의 두개골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 자란 회색곰의 두개골이고 이건 흑곰의 것이죠.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은 540kg 정도, 회색곰은 250kg, 흑곰은 100kg 정도죠. 네 발로 걸어 다닐 때 회색곰의 키는 1m 안팎이지만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은 1.8m다. 두 발로 섰을 때 키는 3.5m나 된다. 거대 맹수들 중에서도 가장 컸던 것이다.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은 정말 컸습니다. 지금의 회색곰보다 덩치가 두세 배는 더 컸죠.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은 왜 그렇게 크게 진화를 했을까요? 학자들의 가설은 이렇다. 몸집이 큰 동물들은 다른 맹수들이 잡지 못하는 동물을 사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이언트 그라운드 나무늘보 메가테리움으로 몸무게가 900kg이나 되는 초식 동물이었다. 녀석은 움직임은 느리지만 거대한 몸집만으로 스밀로돈, 다이어늑대 같은 맹수들을 피할 수 있었다. 아프리카 초원의 코끼리처럼 큰 덩치 때문에 맹수들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의 공격을 받으면 자이언트 그라운드 나무늘보 메가테리움은 자신만의 무기를 이용했다. 자이언트 그라운드 나무늘보 메가테리움은 뒷발로 서서 큰 몸집을 과시하며 쫓아버렸을 겁니다. 녀석은 쇼트페이스드 안경곰보다 300~400kg 더 무거웠지만 두 발로 선 키는 거의 비슷했다. 메가테리움과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은 서로에게 앞발을 휘두르며 권투 선수처럼 싸웠을 겁니다.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에겐 위협적인 무기가 있었어요.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긴 앞발이었죠. 팔이 아주 긴 권투 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이언트 그라운드 나무늘보 메가테리움은 상대의 긴 발톱을 부러뜨리는 정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은 길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배를 찌르거나 어깨를 물어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었다.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의 턱심은 정말 대단했죠. 만약 녀석한테 다리가 물렸다면 바로 다리뼈가 부러졌을 겁니다. 그 정도로 강했죠. 어깨뼈가 부서지기라도 하면 무방비 상태가 된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상대라도 제압할 수 있었던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은 주로 뭘 먹었을까? 지금의 회색곰처럼 잡식성이었을까? 아니면 고기만 먹는 육식동물이었을까? 이제 녀석들의 뼈를 이용해 역사상 가장 위협적인 맹수 중 하나였던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의 식성에 대해 알아보자.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의 주식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뼈에 남아있는 탄소와 질소 동위원소를 분석해야 한다. 모든 동물은 뼈에 단백질을 축적하는데 그 단백질은 먹이에서 나오는 것이다.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이 뭘 먹었는지 알아내려면 뼈를 잘라내 그 속에 든 단백질을 추출해야 한다. 이제 뼈에서 추출해낸 단백질의 탄소와 질소 수치를 측정해 볼 것이다. 분석 결과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의 뼈에서 질소 15의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그건 육식동물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녀석이 육식동물이었다는 확실한 증거죠. 이 결과를 회색곰 뼈 속의 단백질과 비교해 보자. 회색곰은 풀과 고기 모두 먹는 잡식성 동물이다. 결과는 더 확실해졌다.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은 고기만 먹는 완전한 육식동물이었다. 분석 결과가 알려주는 사실은 한 가지 더 있다.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이 주변에 살던 거의 모든 동물을 먹었다는 사실이다. 들소, 말, 유라시아 술록, 심지어 매머드까지. 맹수들의 사냥 방식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이다. 현재 이렇게 다양한 동물을 사냥하는 맹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맹수들은 대부분 집중적으로 사냥하는 동물이 몇 가지로 정해져 있다. 빙하기 맹수들의 뼈 분석 결과 역시 주된 사냥감이 정해져 있었다는 걸 말해준다. 스밀로드는 주로 들소를 사냥했었다.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의 사냥법에 대한 궁금증은 커져만 간다.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먹이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덩치 큰 동물, 작은 동물을 가리지 않고 먹은 이유는 과연 뭘까요? 매튜스는 현재 곰들의 섭취량을 근거로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이 생존을 위해 매일 16kg의 고기를 먹어야 했다는 결론을 얻었다. 사자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이다.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던 빙하기 북아메리카의 최상위 포식자 쇼트페이스드 안경곰. 하지만 녀석에겐 예상치 못한 점들도 많았다.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을 단순한 포식자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포유류 중에서 이렇게 큰 포식자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걸음걸이를 비교해보면 쇼트페이스트 안경곰이 회색곰보다 더 빨랐던 것 같다. 쇼트페이스트 안경곰의 최고 시속은 52km 정도로 추정되는데 최고 속도까지 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회색곰이 훨씬 짧다. 가속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은 사냥에 큰 장애가 됐을 것이다. 거의 모든 종류의 육상동물을 잡아먹은 사냥꾼이라면 폭발적인 속도로 먹잇감을 쫓는 게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쇼트페이스트 안경곰에겐 그런 능력이 없었다. 쇼트페이스트 안경곰은 다리가 길었다. 사냥감을 뒤쫓으면서 방향을 바꾸는 데는 불리한 골격 구조다. 이건 다 자란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의 뼈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굉장히 긴 다리죠. 하지만 다리뼈는 아주 가늡니다.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의 덩치로 보면 이 정도 굵기는 너무 약하죠. 다리 길이에 비해 굵기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골격 구조라면 고속 주행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쇼트페이스트 안경곰은 거의 모든 동물을 먹은 최고의 포식자였다. 하지만 녀석의 다리뼈는 540kg의 체중을 지탱하며 달릴 만큼 튼튼하지는 않았다. 매튜스 박사가 다른 동물의 다리뼈로 가늘고 긴 다리의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한다. 다른 대형 포유류의 다리뼈입니다. 뼈가 지탱하는 힘을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 모래주머니는 5파운드, 즉 2.3kg인데 보시다시피 이 상태에선 뼈가 이 무게를 쉽게 지탱해냅니다. 하지만 달릴 때는 상황이 다르죠. 주머니를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정지 상태에서는 2.3kg이지만 달릴 땐 45kg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 뼈는 그 정도의 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었죠. 빠른 속도로 먹잇감을 쫓았다면 쇼트페이스트 안경곰도 같은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쇼트페이스트 안경곰이 말을 뒤쫓는 건 직선으로 달릴 때만 가능했다. 도망치던 말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쇼트페이스트 안경곰의 다리뼈는 부러졌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드러난 결과들로 볼 때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은 키가 아주 컸고 비교적 마른 체형이었으며 상당한 속도로 아주 먼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매튜스는 쇼트페이스트 안경곰에게 비밀이 있었다고 한다. 쇼트페이스트 안경곰이 거대한 몸집을 갖도록 진화한 건 사냥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동물의 먹이를 빼앗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녀석은 최고의 사냥꾼이 아니라 최고의 청소부였고 넓은 영역을 돌아다니며 공짜 점심을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사는 회색곰은 늑대 무리를 따라다니다가 늑대가 사냥한 먹이를 빼앗는다. 만 4,000년 전 쇼트페이스드 안경곰도 같은 방법으로 먹이를 구했다. 녀석은 다이어 늑대 무리가 들소를 쓰러뜨릴 때를 기다렸다. 그런 다음 다이어 늑대를 습격한다. 힘들게 사냥한 먹이를 지키기 위해 다이어 늑대들은 녀석을 공격했을 것이다. 다이어 늑대도 사나운 맹수였지만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은 보통의 맹수가 아니었다. 두 발로 서면 늑대보다 2.5m나 컸다. 쇼트페이스드 안경곰한테 다이어 늑대 몇 마리 정도는 상대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대여섯 마리 정도라면 결과는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의 승리죠.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은 사냥꾼보다는 강도에 가까웠다. 거대한 몸집 역시 다른 맹수들을 위협하고 먹이를 빼앗기 위해 진화된 것이었다. 진화의 결과물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녀석의 날씬한 체형은 이동에 적합한데 걷는 건 달리고 공격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은 긴 보폭으로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다. 사냥에 장애물이었던 길고 가는 다리가 이번엔 도움이 된다. 녀석은 거의 힘을 들이지 않고도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다. 이런 골격 구조는 넓은 지역을 돌아다닐 때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많이 줄여줍니다. 매튜스는 쇼트페이스드 안경곰과 비슷한 보행 방식을 갖고 있는 동물을 찾았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보행 방식을 가진 동물이다. 낙타가 다리를 흔드는 방식은 쇼트페이스드 안경곰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두 개의 다리는 아주 커다란 원을 그리며 흔들거리고 복부 근육은 그 흔들림에 맞춰서 수축과 이완을 계속 반복하죠. 낙타의 다리 힘줄은 에너지를 비축했다 풀어주며 마치 고무줄처럼 움직인다. 긴 힘줄과 가벼운 다리 덕분에 70% 정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낙타가 혹독한 사막을 가로지르며 이동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효율적인 걸음걸이 덕분이다. 여러 동물들의 걸음걸이를 분석해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의 보행 속도를 계산한 결과 녀석은 시속 13km의 속도로 몇 시간을 걸을 수 있었다. 쇼트페이스드 안경곰 한 마리는 최고 780에서 1300제곱킬로미터의 영역에서 활동한 걸로 보입니다. 엄청나게 넓죠. 현재 그 정도의 활동 영역을 갖는 육식동물은 없습니다. 장거리 보행에 유리한 골격 구조 덕분에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은 쉬지 않고 자기 영역을 돌며 먹잇감을 찾을 수 있었다. 더 중요한 건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는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마음에 드는 먹잇감이 눈에 띄면 빼앗으면 그만이었다. 녀석은 다른 맹수들의 먹이를 빼앗으며 북아메리카 최고 포식자의 자리를 지켰다. 미국 사우스다코타에 있는 한 화석 유적지. 55마리의 매머드 사이에 쇼트페이스드 안경곰 한 마리가 묻혀 있다. 약 2만 6천 년 전, 이곳은 깊이 18m에 넓이는 축구장의 반 정도인 싱크홀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샘물이 고였다. 매머드들은 물과 먹이를 얻기 위해 이 조그만 오아시스에 모여들었다. 그러다 운이 나쁜 몇 마리는 싱크홀에 갇히고 만다. 1974년 에건 브로드 박사의 발굴팀은 이곳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발굴팀은 이 화석 산지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알게 됐고 매머드들의 뼈를 발견 지점에 그대로 보관해 두었다. 이곳의 뼈들은 신생대 제4기 홍적세 당시 생태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의 뼈는 1983년 매머드들 사이에서 발견됐다. 학자들에겐 새로운 수수께끼였다.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이 매머드를 사냥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이곳에서 죽은 것일까? 싱크홀의 가장자리는 매우 가파르고 미끄러웠다. 에건 브로드는 매머드들이 이곳에 갇힌 이유를 추측해봤다. 이곳에서 물을 마시는 건 위험하다. 한 발만 잘못 디뎌도 곧장 빠지게 된다. 매머드의 발바닥은 납작해서 경사를 오를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빠지면 나가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굶주림에 지쳐 죽을 때까지 갇혀 있었겠죠.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이 거대한 포식자이긴 했지만 녀석들이 매머드를 사냥했다고 믿는 학자는 드물다. 하지만 죽어가는 매머드라면 얘기가 다르다. 에건 브로드는 쇼트페이스드 안경곰과 매머드가 마주친 상황을 추론해 가설을 만들어냈다.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은 죽어가는 매머드의 울음소리를 들었거나 냄새를 맡고 이곳에 왔을 겁니다. 점심이나 먹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그 매머드는 힘이 덜 빠진 상태였죠. 매머드는 코를 휘둘러 치명상을 입혔을 것이다.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이 크게 다쳤다는 증거는 없지만 흉부에 가해진 갑작스런 충격은 갈비뼈를 부러뜨리지 않고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발굴팀은 여전히 녀석의 나머지 뼈들을 찾고 있다. 지금까지 발굴된 건 두개골과 갈비뼈 몇 개뿐이지만 나머지 뼈들이 발견되면 수수께끼가 풀릴지도 모른다. 어쨌든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이 이 싱크홀에 갇혔다는 건 녀석이 청소부였다는 의견을 뒷받침해준다.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의 앞발에 붙어있는 길고 날카로운 발톱이 매머드같이 커다란 동물의 흉곽을 찢는 데 쓰였다는 설도 있죠. 하지만 죽어가는 매머드를 찾는 행운은 아주 드물었을 것이다. 매일 16kg의 고기를 먹어야 했던 녀석은 어디에서 먹이를 찾았을까? 손쉽게 먹이를 구하려는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에겐 후각을 비롯한 예민한 감각이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보시다시피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은 비강이 아주 컸습니다. 코 안쪽에서 냄새를 맡는 부분도 상당히 넓었죠. 녀석의 후각은 지금의 곰들보다 훨씬 뛰어났을 겁니다. 회색곰은 현재 후각이 가장 뛰어난 동물 중 하나다.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의 비강은 회색곰보다 훨씬 컸다. 녀석에겐 유리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었다. 3.5m나 되는 키 덕분에 멀리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곰의 후각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 몬태나주 보즈먼으로 갔다. 트로이 하이드가 길들인 회색곰 애덤은 곰의 후각이 어느 정도 예민한지를 실험으로 보여준다. 하이드는 10년째 회색곰을 훈련시켜온 전문가다. 회색곰의 후각을 시험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계곡에 먹잇감을 놔두고 이 녀석이 그걸 찾아낼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죠. 트로이 하이드의 조수가 애덤이 볼 수 없는 800m 떨어진 미루나무 숲에 먹잇감을 갖다 놨다. 회색곰이 냄새만으로 찾아내는지 한번 보죠. 연구팀이 준비한 먹잇감은 신선한 닭고기다.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동물의 시체보다 찾아내기 힘든 목표물이다. 게다가 이미 먹이를 먹은 애덤은 배가 고픈 상태도 아니다. 바람을 타고 고기 냄새가 나자 애덤은 바로 알아차렸다. 입술을 내리고 입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중입니다. 바람에 실려온 냄새 분자를 분석한 다음 이 뇌에 전달하고 그게 뭔지를 파악해내는 겁니다. 냄새를 맡죠? 잠시 후 애덤은 냄새가 불어오는 방향을 파악하고 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보시다시피 냄새를 찾아내 따라가고 있습니다. 코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걸어가죠. 냄새가 아주 강할 때는 먹이 쪽으로 다가가면서 침을 흘리기도 합니다. 애덤은 간단하게 닭고기를 찾아냈다. 트로이 하이드는 애덤이 훨씬 더 먼 곳에서 오는 냄새도 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바람만 분다면 5-6km 떨어진 곳의 냄새도 맡을 겁니다. 회색곰이 5-6km 떨어진 곳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은 반경 9km가 넘는 구역의 냄새도 맡을 수 있었을 것이다. 후각기관도 더 발달했고 키도 훨씬 더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먹이를 차지하는 건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먹잇감 곁에는 다른 맹수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홍적세 때는 맹수들끼리 먹잇감을 놓고 싸우는 경우가 아주 많았을 겁니다.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이 죽은 들소를 발견했다면 그 곁에는 먹이를 먹고 있던 스밀로돈 무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덩치와 숫자의 싸움이 시작된다. 스밀로돈은 숫자 우세를 믿고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에게 맞섰을 게 분명하다. 단검 같은 녀석들의 송곳니는 위협적인 무기였다.
하지만 상대는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입니다. 단단하고 커다란 두개골을 갖고 있고 발톱이 달린 긴 앞발을 휘두르는 엄청난 녀석이죠. 먹잇감을 놓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싸움은 곧 끝났을 것이다.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의 앞발에 스밀로돈이 나가 떨어지면 스밀로돈들은 곧 물러났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곰이 고양이들의 엉덩이를 걷어찬 거죠. 다른 맹수와의 싸움은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에게 큰 몸집이 필요했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싸움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었다. 덩치를 과시하는 것만으로도 겁을 먹고 도망치는 녀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식사 시간을 놓쳤을 땐 어땠을까? 고기가 남아있지 않아도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은 뼈에서 양분을 섭취하는 법까지 알고 있었다.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은 이름처럼 얼굴이 짤막해 했다. 위턱과 아래턱의 앞니는 엇갈림이 겹쳐졌고 어금니로는 커다란 뼈도 으스러뜨릴 수 있었다. 여기 이 팬치가 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팬치는 지렛대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여기 끝부분은 앞니하고 비슷한데 아무리 힘을 주고 세게 눌러도 뼈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녀석의 앞니는 큰 힘을 내지는 못했고 뼈를 씹을 수도 없었어요. 이제 뼈를 안쪽으로 한번 옮겨보죠. 어금니는 훨씬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뼈도 쉽게 부러뜨리죠. 녀석의 짧은 얼굴은 커다란 뼈를 깰 수 있는 힘을 실어줬다. 덕분에 뼈 내부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골수를 섭취해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년 전의 뼈 중에는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의 강인한 턱힘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많다. 홍적수에 살던 커다란 들소의 뼈입니다. 거의 다 자란 수컷이었죠. 이 정도 큰 뼈는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이 아니면 부술 수 없어요. 그는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이 빙하기의 청소부였다고 말한다. 녀석들은 죽은 동물에서 양분을 섭취했고 먹잇감의 원래 주인 따윈 중요하지 않았다. 발이 야구 글러브보다도 컸고 날카로운 발톱이 달려 있어서 대적할 상대가 없었죠. 많은 학자들이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이 거의 사냥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한다. 그런데도 녀석은 맹수의 왕이었다. 14,000년 전 북아메리카엔 새로운 포식자가 나타난다. 인간이었다. 인간은 기술과 지능이 뛰어났고 거대한 매머드를 비롯한 모든 동물이 인간의 사냥감이었다. 학자들은 오랫동안 쇼트페이스드 안경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를 계속해왔다. 아일린 존스는 텍사스주 러벙레이크 화석산지의 연구 책임자다. 존스는 뼈에 남은 흔적으로 동물의 생태를 파악한다. 그는 인간이 먹은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의 뼈가 인간과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이 접촉했다는 유일한 증거라고 말한다. 전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의 뼈를 연구해 왔습니다. 여기에 난 흔적을 중점적으로 연구했죠. 이 뼈에 대해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 곰이 신선한 고기가 아니었고 사람들은 이미 사후경직이 일어난 곰의 고기를 먹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썩은 고기를 먹었다는 얘기죠. 존스는 인간이 이 곰을 죽인 게 아니라고 믿는다.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의 송곳니입니다. 심하게 마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곰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연사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죽은 고기를 먹던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이 죽자 인간이 그 시체를 먹은 것이다. 인간들은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의 긴 앞발 하나를 잘라내 고기 자르는 도구로 이용했다. 존스는 인간이 곰의 뼈를 부러뜨린 방법도 밝혀냈다. 곰의 앞발을 큼직한 돌 위에 올려놓고 망치처럼 생긴 돌로 내리쳤다는 것이다.
단숨에 힘을 모아서 돌로 내리치죠. 곰의 앞발은 엄청난 힘을 받았을 테고 나선형으로 비틀리면서 두 조각이 났어요. 당시 인류가 사용했던 도구는 간단한 석기가 전부였지만 사냥꾼들은 효율적인 방식으로 고기를 잘라냈다. 매머드의 고기도 이렇게 잘랐을 것이다. 부러진 뼈의 단면은 날카롭고 단단했기 때문에 큰 짐승의 고기를 자르는데 편리했다. 고기를 다 자른 다음엔 뼈를 버렸을 것이다. 무거운 뼈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엔 다른 뼈를 부러뜨리면 된다. 그때그때 만들었으면 짐이 가벼워지죠. 여러 도구를 지닐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인간들이 항상 들고 다닌 도구도 있었다. 클로비스 뾰족돌이다. 이 돌무기는 인류 최초의 발명품 중 하나로 1932년 미국 뉴멕시코주 클로비스의 매머드 화석에서 처음 발견됐다. 학자들은 탄소 동위원소 측정으로 매머드가 죽은 시기를 알아냈고 창축의 연대를 13,500년 전이라 추정했다. 클로비스 뾰족돌은 사냥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였고 인류학자들은 선사시대 이런 문화에 클로비스 문화라는 이름을 붙였다. 사냥꾼들이 가장 좋아한 동물은 매머드였다. 사냥은 능숙하게 이루어진다. 애리조나주 남부에서 발견된 한 유적지에서는 매머드 9마리의 뼈가 나오기도 했다. 매머드처럼 덩치 큰 짐승의 고기를 자르다 보면 죽은 고기를 먹는 맹수에 관심을 끌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고기 냄새를 맡고는 그쪽으로 향했을 겁니다. 인간이 몇 명쯤 보여도 신경 쓰지 않았겠죠.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은 뒷발로 서서 인간들을 겁주려고 했을 겁니다. 인간은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에 비하면 아주 작았지만 사나운 맹수한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무기를 갖고 다녔다. 클로비스 뾰족들이 달린 창과 투창기였다. 창을 쏘아주는 투창기 역시 훌륭한 무기였다. 투창기에는 창을 고정시키는 홈을 파거나 고리를 달았는데 창의 위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클로비스 뾰족돌 복제품인데 아주 날카롭죠. 적당한 힘만 가하면 곰의 살갗도 뚫었을 겁니다. 투창기에 익숙해진 인간들은 시속 160km로 창을 던질 수도 있었고 정확도도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을 죽이는 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사냥꾼들은 중요한 장기가 모여있는 부분을 겨냥해야만 했는데 곰의 경우 허파와 심장, 간을 둘러싼 흉곽이 그곳이다. 머리를 겨누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다간 잡아먹히기 쉽죠. 둘이 싸웠다면 누가 이겼을까? 당시 인간들도 머리가 좋았습니다. 아주 뛰어난 도구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결국 클로비스 뾰족돌 같은 무기를 만들어냈던 인간이 이겼을 겁니다. 쇼트페이스드 안경곰과 맞설 인간은 없었을 거예요. 클로비스인들은 어릴 때부터 창 던지는 훈련을 받았죠. 자기 몸을 지킬 능력은 갖고 있었을 겁니다. 인간과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의 대결이 진짜로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건 만년 전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14,000년 전 인간이 신대륙으로 건너온 것과 관계 있을까?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은 인간 때문에 멸종된 것일까? 빙하기가 끝나가던 만년 전의 북아메리카 대륙. 거대 동물들이 갑자기 멸종됐다. 이 갑작스런 멸종은 아직도 수수께끼다. 쇼트페이스드 안경곰과 함께 북아메리카 대륙을 누비던 다이언 늑대, 매머드, 스밀로돈까지 최상위 포식자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져갔다. 마지막으로 쇼트페이스드 안경곰도 멸종됐다. 고생물학자들은 갑작스런 대량 멸종의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가설을 제시해왔다. 먼저 인간의 과도한 사냥이
멸종을 가속화시켰다는 가설이 있다. 홍적세에 살던 거대 초식 동물들의 멸종 원인은 아마 인간이었을 겁니다. 당시 달라진 환경은 인간의 이주뿐이었어요. 11,000년에서 12,000년 전에 클로비스인이 나타난 것 말입니다. 미국에서 인간이 매머드와 마스토돈을 사냥했던 흔적이 14곳에서 발견됐었다. 이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은 각기 다르지만 14개의 유적만으로 과잉 사냥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북아메리카로 이주해온 인간이 맹수들을 먼저 죽였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테니 미리 없앴단 거죠. 하지만 인간이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이나 스밀로돈, 다이어늑대를 죽였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인간의 출현 사실만으로 인간이 다른 동물들을 멸종시켰다고 믿는 건 옳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선 인간과 거대 포유류들이 오랜 기간 공존했었고 동물들의 멸종으로 이어지지도 않았으니까요. 당시 인간의 숫자는 거대 초식 동물들의 멸종을 초래할 만큼 많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계 변화 요인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기후다. 21세기 온난화는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극의 빙하도 점점 녹아내리고 있다. 해수면은 올라가고 전 세계 생태계는 큰 변화를 겪는 중이다. 많은 기후학자들은 2005년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위력이 그렇게 세진 이유가 멕시코만의 해수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뉴올리언스를 초토화시켰다. 17,000년 전 북아메리카는 급격한 기후 변화를 겪는다. 기후 변화의 원인이 해성 충돌이라는 가설도 있다. 12,900년에서 11,500년 전 사이 북아메리카에 극심한 한파가 닥쳤다는 얘기도 있다. 빙하기로 되돌아간 듯한 기후에 생태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고평나무의 동위 원소 분석을 통해 당시 식물들이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면 초식 동물의 숫자가 줄어들 테고 그로 인해서 육식 동물까지 줄어들죠. 하지만 이 가설도 확실한 증거는 없다. 급격한 기후 변화로 많은 동물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었다면 그 뼈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 이전 200만 년 동안 수없이 닥쳤던 혹한을 이겨낸 거대 동물들이 빙하기와 비슷한 당시 기후에 맥없이 쓰러졌다는 것일까? 그럼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의 멸종 원인은 무엇일까? 폴 매튜스 박사는 급격한 기후 변화가 대형 초식 동물을 멸종시켰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그것이 대형 육식 동물의 멸종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초식 동물들이 사라지고 맹수들이 사냥을 하지 못하자 죽은 고기를 먹던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은 먹이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먹잇감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쇼트페이스드 안경곰도 살아남을 수 없었겠죠. 완벽한 육식 동물이었던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은 다른 먹잇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의 친척인 회색곰은 달랐다. 회색곰은 똑같은 기후 변화를 겪으면서도 살아남았다. 북아메리카 회색곰은 2만 년 전 이곳에 살던 자신의 조상들과 거의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 회색곰은 어디서나 먹이를 찾죠. 후각도 예민하고 잡식성이니까요. 다양한 종류의 먹이를 먹기 때문에 회색곰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죠. 회색곰 애덤과 함께 숲으로 가보자. 애덤에게 숲은 커다란 식료품점 같다. 회색곰은 어디서나 먹잇감을 찾아낸다.
바위 밑에 벌레와 달팽이도 녀석의 먹이다. 회색곰은 먼저 앞발로 바위를 들춰보거나 걷어냅니다. 한 번에 움직이지 않으면 체중을 싣고 여러 번 앞뒤로 흔들어서 바위를 빼낸 뒤 결국 먹잇감을 찾아내죠. 회색곰은 먹이를 찾는 데 필요한 지능까지 충분히 갖추고 있다. 녀석에겐 산속 개울이나 나무 위의 먹이도 문제없다. 회색곰의 지능은 나무를 쓰러뜨릴 때 드러납니다. 줄기에 개미가 있는데 너무 높아서 먹을 수가 없을 때, 즉 개미 냄새는 나는데 잡을 수 없을 때 회색곰은 나무를 쓰러뜨립니다. 정말 놀라운 적응력이죠. 그렇게 하면 먹을 수 있다는 걸 추론하는 겁니다. 숏페이스드 안경곰과는 달리 회색곰은 환경에 적응하는 쪽으로 진화했다. 나무 열매를 좋아하긴 하지만 회색곰은 사슴을 사냥하는 방법도 터득했다. 갑작스럽게 습격해 놀라운 속도로 사슴을 뒤쫓는 것이다.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의 멸종으로 생긴 빈자리를 차지한 게 아마 회색곰일 겁니다. 회색곰은 북아메리카 최고의 포식자가 됐죠. 숏페이스드 안경곰이 지구상에 산 기간은 100만 년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아메리카 최고의 포식자였던 녀석은 비행하기 끝에 닥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됐다. 첨단 기술과 오랜 연구로 인간은 숏페이스드 안경곰이 100만 년간 지구를 지배한 힘을 알게 됐다. 녀석은 적은 에너지로 넓은 지역을 돌아다녔다. 강한 턱과 날카로운 발톱은 녀석과 대적할 상대가 없게 만들었다. 숏페이스드 안경곰은 대륙의 왕이었다. 녀석을 최고의 맹수로 만든 건 뛰어난 신체 조건이었다. 하지만 환경은 변했고 숏페이스드 안경곰은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다. 지구의 새로운 지배자가 된 인간이 숏페이스드 안경곰에게 배워야 할 점도 바로 그것일 것이다.